간만에 날씨도 너무 좋아서 실내에서 그 학술대회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듯이 보이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열정으로 상당히 많은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회도 되게 기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발표자 선생님들, 토론자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 세션에서 금융자본주의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신광현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이 잡히셨었는데 못 하셔가지고 신광현 선생님 토론 한 10분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세션이 기본소득 재원과 사회경제적 의의거든요. 그래서 강남우 선생님의 발표와 권정윤 선생님의 토론 각각 25분, 15분 정도 하고 플로어 20분 정도 토론 질의응답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그 토론자 선생님과 발표자 선생님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신광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2부 세션 발표해 주실 생태세와 생태기본소득, 사례과 생태경제를 위한 제안 발표해 주실 강남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맡아주실 권정인 박사님이십니다. 네, 저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고요. 사회를 맡게 된 백승호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바로 일부 세션에서 마무리 못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현 선생님. 네. 예. 이 세션 진행이 좀 어쨌든 묘하게 돼서 제가 이 발제자의 위치에서 토론을 하게 되는 이상한 그런 이제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토론을 질문을 하려고 한 이제 일부 발제자들이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 누가 좀 어떻게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전제하에 제가 이제 토론 겸 그러니까 질문 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좀 황당하긴 합니다만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 강남우 선생님이나 또 권정인 선생님 또 한 3부에 발제 질의자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기존에 썼던 글들을 하나 이제 실어놨는데요. 자료집에 116, 117페이지를 주로 표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질문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금민 선생이 마지막에 토대민주주의 운동 형태와 대의지적 운동 형태의 결합 가능성, 기본소득을 매개로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리고 또 아까 가브리엘 씨도 혁명을 통하지 않고 의회를 통한 합의를 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을 이제 실현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제쳐놓고 결합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그냥 결합하자라고 한다고 결합은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의회 다수는 우파들이 또는 독일같이 이제 사회민주주의를 정당이 있다고 해도 아까 좌파당의 당권파조차도 기초보장소득이나 아니면 선별적 보장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차이이기 때문에 이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세 번째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다수가 의회를 점거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그 다수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그러니까 다수당이 아닌 이제 소수자의 위치에서 그런 의회에 진입을 하고 또 주장을 펼쳐나가는 그 사이에 오큐파이 운동과 같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직접 행동들은 이 사이에 굉장한 거리가 있죠. 사회적 거리, 시간적 거리,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어떻게 메꿀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한 2년 전부터 기본소득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고, 회의는 자주 안 하지만, 어쨌든 글도 쓰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2년 전, 3년 전에 이제 최초로 발의가 되던 국내에서 이런 상황하고,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행동 프로세스 상의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아까 이 문제는 하시모토 도루 같은 이제 일본 극우파가 갑작스러운 주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퍼져나가는 속도일 것 같아요. 신문 기사들에 의하면 이런 속도로 가면 하반기에는 다수 총리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극우파들의 빠른 성장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지금 사회적 경제적으로 주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응해서 독일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논쟁을 거쳐서 이렇게 착실하게 합리적으로 문제들을 체분해가는 그런 프로세스하고 달리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현재 무조건 보장소득의 좌파적 버전이 실제로 위로 퍼져, 즉 의회나 공론장에서 사회적 의제로 퍼져나가는 속도와 반대로 그 밑으로 오키파이 운동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운동이 있죠. 한국에도 광범위한 사회운동 단체들이 있고 활동가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일반 대중이 있단 말이죠.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속도와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결합시키는 과제가 이제 금년에 2012년에 아마 총선 대선을 경고하는 직접적인 과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민 선생님한테 그걸 이제 질문하고 싶었고요. 다른 분이 대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핵심적인 의제가 이제 1%의 불로소득을 99%의 기본소득으로 가장 짧게 줄이면 현재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의 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99%가 단일한 99%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일 큰 덩어리로 엊그제도 비정규직 토론회가 있어서 이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99%를 그냥 크게 둘로 뚝 자르면 정규직 절반, 비정규직 절반이에요. 그런데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전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동상이몽 상태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광범위한 넓은 의미의 광이 아까 프리카리아트의 외연을 어떻게 넓히냐 좁히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보다 더 정규직 플러스 비정규직 전체의 이질성과 대립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기본소득을 매개로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99%가 아니라 반을 뚝 짜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의회에 대한 압력 형성에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혁명에 호소하는 길밖에 남지 않는. 그럴 때 이제 혁명은 좌파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극우파는 더 빠른 혁명적 행동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지금까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해왔죠. 비정규직 문제, 프레카리아트 문제 이런 건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는 좀 그런 그 상태들은 다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토론과 논의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어떻게 협력하느냐, 기본소득을 매개로 하는 게 이제 제 나름대로 한 가지 답안이 표에 있는 것인데요. 116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앙드레 보르가 아주 오래전에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미 20년 전에 체계적인 과제, 기본소득의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노동시간 감축하고 그걸로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시작일 뿐이고 실제 기본소득의 핵심은 그렇게 해서 늘어난 돈하고 동시에 자유시간이죠. 아까 포나더 씨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뭘 하느냐 이거야. 포나더 씨는 이제 영화 감독이니까 독립적인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노동자든 비정규직은 그림이라고는 한번 그려본 적도 없고 시 한 줄 써본 적도 없어요. 읽지도 못하고 다 까먹어서 감상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기본소득을 주면 자유롭게 무슨 활동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 진짜 황당한 질문이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내가 자유시간으로 내 인생을 자유롭게 설계한다고 했을 때 그 자유가 실제로 쓰여지느냐 이거예요. 소비시장, 내수시장으로 환수되지 않고 왜냐하면 환수되는 순간 그 자본주의 제작동 프로그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가치와 가업을 설계해야 되고 부여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르가 얘기했던 노동 내 해방. 노동 내 해방은 공장 내에서 노동 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로 자주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 자기가 하는 노동을 자기가 설계해야지 왜 회장이 설계한 거를 내가 대신하느냐. 뭐 이런 문제잖아요. 노동 과정 내의 민주주의 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책임성은 노동 과정 외부에 대한 윤리적 생태적 책임. 그러니까 환경오염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정규직으로서 평생을 보장받고 돈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공장 밖에 대한 책임을. 그건 노동조합 자체가 떠맡아야 될 책임이다. 세 번째는 비경제적 목표. 그러니까 노동시간 말고 나머지 늘어난 주 3일. 여기서 고르가 얘기한 건 연간 1000시간 노동이라고 했으니까 주 4일 노동이면은요, 사실 거의 뭐 교수와 같은 거예요. 교수 중에서 좀 시수 많은, 그러면 주 4일인데 하루에 연간 12주 휴가고 뭐, 이런 거의 교수처럼 사는 건데요, 노동자들이. 이럴 때 비경제적인 행동과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바로 문화적 과제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단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가 아닌 문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하루아침에 어렵거든요. 저도 채식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거 한 1년 걸려도 안 바뀌어요. 굉장히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데 정말 힘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회운동에 대한 책무가 있어요. 나 이 부문운동 나는 뭐 여성주의 열심히 하니까 노동 현장 파업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뭐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결국은 그런 과업을 더하고 덜 일하고 더 잘 살기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to live better라고 하는 단순히 to live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적인 향유 이런 생태 최근에 이제 김정철 선생 같은 분도 완전히 향유 사회로 가자. 저는 옛날부터 문화 사회라고 그걸 주장해 왔는데 그렇게 나가려면 정말 자아실현, 사회적 연대 강화, 소위 하워드 가드너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멀티 인텔리전스 전체를 자기 자신이 풀로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발전해야 된다는. 자, 이런 과제들이 한꺼번에 주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과제들 안 하면요, 기본소득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 자본주의 소비시장에서 다 그거 해서 내수 활성화를 해서 결국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미쳤습니까? 차라리 관두고 혁명을 하는 게 낫지. 이 기회. 지금 유일한 기회입니다. 500년 만에 온 이 기회를 기본소득으로 자본주의 구제해가지고 다시 살려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한다는 것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고르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이거는 인류가 최초로 해보는 최대의 실험이라는 거예요. 기본소득은 거기에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한 6가지, 6가지 중에 그걸 위한 단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이게 단추가 전부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다. 이 문제가 이제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은 정규직하고 인구의 99%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정규직하고 나머지 비정규직이 순환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일상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문화적 프로그램, 그러니까 컬처럴 폴리티컬 프로그램을 내장시키고 노동운동이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운동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이 임금투쟁만이 아니라 임금을 협상 뺀 나머지 10개월 동안 2달만 일해요. 노조가. 그리고 나머지는 하여튼 왔다 갔다 바쁜데 하여튼 그게 내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내 해방과 노동과정 외부에 대한 윤리 정치적 책임, 비경제적 가치와 목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노동운동의 재전환 이 없이는 사실은 프리카리아트 아까 정규직 빼고요. 정규직 빼고 위로부터 아래 결합, 정규직이 막강한 힘과 그 다음에 조직력을 갖고 방해합니다.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왔어요. 또 상당 부분은. 그렇다고 노동조합이 꼭 그렇게만 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연대의 틀과 서로의
조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분화 대립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해결 없이는 반드시 혁명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할래? 아니면 노동조합이 자기 전환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호 협력을 할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문제죠. 대의제냐, 대의제가 아니냐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질문을 이제 사실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토론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99%가 문제가 아니라 99% 내부에서의 대중의 자기결정을 위한 조직적 프로세스를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하고 노조 내에서도 노조 밖에서도 그 문제를 같이 공론화시키는 그런 의제화 없이 기본소득이 진행된다면 이건 우파적 버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신 것 같고요. 베이직 인컴의 실현 방법, 의회를 통한 베이직 인컴의 실현 방법과 밑에서 노동운동을 통한 실현 방법을 어떻게 결합할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제 이번 세션 끝나고 시간이 좀 남으면 혹시 금민 선생님이나 다른 아까 발제자들 분들한테 부탁하는 걸로 하고요. 2부 세션 본 세션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남훈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생태세라는 건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이걸 생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 생태세로 거두어들인 조세 수입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주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이렇게 생태세와 생태 기본소득을 결합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이 글의 제 논문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책 제안이고요. 같이 결합시키다. 124쪽, 5쪽을 보시면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필요성은 탈핵이라는 과제입니다. 지금 특히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탈핵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공감하고 있는데 이 과제를 좀 빨리 그렇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일본식으로 일본에 사고가 났을 때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를 당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계획정전 비슷하게 오늘은 이렇게 중구에 전기 안 들어오는 날, 내일은 관악구에 전기 안 들어오는 날 이런 식으로 해서 핵발전소를 급진적으로 없애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조세의 부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전기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약간의 생태세를 적절하게 더 부과하면 지금보다 특히 전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전기라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 여지가 있고 그렇다 보면 핵발전소를 상당히 많이 없앨 수 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제가 125쪽 밑에서 126쪽 부분에 핵발전소 사고 확률을 계산했는데요. 인터넷에서 지금 반핵운동 하시는 분 교수님께서 이 확률 계산이 좀 서투르신 면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 사용 연수를 같이 고려해서 확률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이 사고에 대한 확률 계산이고요. 대충 126쪽에 보면 우리나라가 30개가 있다면 30개의 핵발전소가 30년 동안 적어도 대형 사고 한 번이 날 확률이 만약 모든 핵발전소의 사고 확률이 똑같다면 42.5%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생각하면 결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큰 확률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생태세를 부과해서 특히 전기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소득 분배에 상당한 역진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거를 완화하고 그거를 오히려 누진적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127페이지에 보듯이 이미 환경 관련 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페이지 보시면 환경 관련 조세가 우리가 2.5% 정도입니다. GDP에.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들 중에서는 뭐 2000년대쯤 보시면 5% 가까운 나라도 있었는데요. 경제 위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인데 우리나라 환경세는 환경 관련 세금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셋째를 보시면 에너지 낭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낭비를 조장하고 있고 넷째로 보면 12조 원 정도 뭐 X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조영탁 교수가 추정한 연도가 있기 때문에 X는 좀 틀리는데 80% 정도 환경 파괴적인 도로 건설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 수입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그 생태세를 더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태세를 최근에 도입한 제가 4나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장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입니다. 호주는 130쪽에 보시면 그 2010년 선거에서 길라드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야당과 72대 72로 하원에서 동수를 이뤘는데요. 그 중에 하원에서 녹색당 후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녹색당 후보 한 명이 무소속 3명을 설득해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정당과 정부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이 결국 길라드 총리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고율의 탄소세를 매기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그 탄소세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킨 게 하원에서 2011년 10월이고요. 상원에서 11월입니다. 작년 11월에 통과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탄소세 도입 운동을 할 동안 131쪽에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적었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가령 TV 광고를 했는데 근데 정부가 한 번 광고를 하면 대기업들이 돈이 훨씬 많아가지고 3번씩 반대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정부가 당신들 바로 머리 위에 오존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기업들은 과학자들을 내세워가지고 호주에서 절약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미국에서 탄소를 절약해야 된다. 호주에서 절약하면 뭐 미국 애들 뭐 구멍이 더 커질 수 있다. 뭐 미국이 계속 저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일 큰 게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고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신들은 손해 볼 거다. 고용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결국 졌습니다. 졌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60% 내지 여론조사에서 70%의 국민이 반대하는 와중에 통과를 시켜버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한두 명의 의석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그 132페이지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호주에서는 그 탄소세로 걷어들인 세 수입으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소득세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공제가 얼마나 될지를 웹상에 이렇게 제가 132페이지에 그 웹페이지를 캡처해 놨는데요. 주된 내용을 쭉 보시면 당신은 그 탄소세 도입으로 물가가 올라서 1년에 374불 손해보지만 이거 제가 제 소득하고 애하고 적당하게 쳐놓은 겁니다. 정부 보조로 결국 791불 이득을 보니까 합계해서 400불이 이득이다라는 이 웹 계산기를 올려놨습니다. 예, 그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쳐봐야지 겨우 아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은 다시 집권을 하면 탄소세를 없애겠다라고 다시 공약하고 있고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탄소세 논쟁 동안에.
그래서 이것이 계속될 거라는 것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란인데요. 이란은 1979년 혁명 이래로 그 석유에 대한 가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0센트, 그래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석유 가격 보조를 하니까 민중들의 생활은 좀 나아졌지만, 그러나 에너지 낭비가 극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필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휘발유 같은 것도 누구나 다 한 50만원짜리 자동차가 이런 나라는 50만원, 10만원씩 이렇게 합니다. 중고 자동차가. 그런 자동차 사서 막 풀풀 검은 연기 나는 거, 그냥 막 그 휘발유가 거의 공짜니까 이렇게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기 자동차에 가득 휘발유를 싣고 국경을 넘어가서 비싼 가격으로 팔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매번 그 휘발유가 모자르니까 이란에서 휘발유 수요의 40%를 수입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니까 미국이 이제 경제봉쇄 1단계 조치로 이란에 그 휘발유를 수출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결정적인 타격을 매기려고 했더니 이제 아마디네자드가 이제 그 가격 보조를 끊겠다. 대신 소득 보조를 주겠다라는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고 그런 논쟁도 없었는데 어쨌든 이 이슬람이 근본주의 이 정권에서 이 소득 보조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고요. 처음에는 하위 50% 정도만 주려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정권이 뒤집힌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위 30%부터 하위 70%까지의 불만이 극심해져가지고 이 소득에 대한 불만이 극심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보고가 올라와서 아마디네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겠다. 무조건 똑같이 주겠다라는 식으로 결정을 하고 대신 부자들은 신청하지 말아달라. 이란 국민은 신청하면 예산이 모자랄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요. 도덕적으로 호소를 했는데 처음에는 20%의 부자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12월 19일 날 2010년 가격 보조가 끊었고 이 가격 보조가 끊어졌을 때 미국 CIA는 보고서에 다시 폭동이 일어나서 그 중동 지역을 휩쓸던 이 폭동이 그러한 운동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화 운동이죠. 이란에서도 시위가 시작될 거다라고 보고가 올라갔지만 이 가격 보조가 끊어지면서 휘발유 값이 10센트에서 40센트로 인상되던 날 대다수의 그 이란 민중들은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과연 오늘부터 내 통장에 들어있는 90달러를 찾을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은행에 뱅크런을 해서 줄을 서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이 됐는데 어쨌든 한 3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IMF에서 평가를 했는데 결국은 석유 소비량과 그 에너지 소비량이 대폭 줄어서 다시 휘발유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봉쇄가 무력화돼 버렸고 그다음 미국은 불가피하게 2단계 경제 봉쇄나 혹은 전쟁 이런 수단을 지금 강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개혁을 시도했던 볼리비아와 나이지리아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혁명 정권인데요. 노동조합에서 대규모 스트라이크를 하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에 정부가 굴복해서 이 가격 보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 모랄레스는 석유에 대한 가격 보조는 신자유주의적인 복지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가격 보조를 끊어보려고 했는데 그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민중들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이런 두 나라는 기본소득이라는 것과 결부되지 않은 생태세 부과를 시도한 반면 이란은 결과적으로 기본소득과 결합된 생태세 부과를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기본소득과 결합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 감면 정책과 결합했는데 그것이 다시 또 성공을 했지만 사실은 실패한 그러한 정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그 소득세 감면으로 하면 안 되는데요. 특히 MB 정부가 생태세,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시도를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게 바로 소득세 감면하고 결합시켰자라는 제안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138페이지와 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소득세 감면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더 안 되는데 호주도 실패했지만 첫 번째로 139페이지에 보면 40% 근로자가 이미 세금을 안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00만 명의 노인, 실업자, 청소년, 전업주부들 전부 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니까 소득세 감면 받을 것도 없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물가만 인상되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정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감면이 복잡하다는 거죠. 호주에서 아무리 웹 계산기를 올려봐도 제가 지금 호주 얘기를 해드렸더니 우리 우리 복지운동 하는 분들이 이렇게 복지 앱을 만들겠다. 우리는 앱을 만들어서 지금 띄워놓은 모양인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매달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보편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141페이지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생태세를. 그러니까 생태세를 부과할 때 원천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아니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아니면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500대, 호주가 그렇게 했습니다. 500대 대기업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톤당 얼마씩 생태세를 물렸는데 그렇게 하면 500대 기업이 똘똘 뭉쳐서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저항을 하게 되니까 그럴 게 아니라 모든 물품세 방식으로 결국 모든 물품에 포함된 에너지 사용량,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이런 것들을 당장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과학적 수준에 맞추어서 당장 필요한 것부터 가령 지금 에너지부터 계산을 해서 물품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하자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제품별로 세율을 다르게 매기자라는 거고요. 수출기업은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하면 영세율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력 문제가 안 생깁니다. 수출 시점에서 그 이전까지 부과되었던 모든 세금을 면세해주면 일단 잠정적으로 다른 나라가 생태세를 그 나라에서 부과하면 되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이제 기업의 그런 저항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142페이지에 보시면 선별적으로 해주면 지금 농민들에게 기름값을 좀 싸게 해주는데 그러면 농민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는지 농사에 썼는지 알 수가 없지만 물품으로 하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태세를 면제해준다 이런 정책을 한다면 농산물을 휘발유를 쓸 때 농업에서 일단 생태세를 내고 샀다가 농산물을 출하한 만큼 생태세를 면제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적절한 생태적으로 좋은 산업을 이렇게 생태세를 부과하지 않기 쉽다라는 것이고요. 넷째로 보시면 호주의 경우에도 영세한 트럭 운전사들이 생태세 도입의 가장 큰 저항자들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위험이 있는데 교과서에 보면 소비세는 공급자에게 부과하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나 효과는 똑같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현실에서는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개인 운송업자에게 5% 정도, 10% 정도 에너지 값을 부과하면 그거를 운송업자가 대기업 화물주들한테 또 넘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부가가치세는 제가 141페이지 각주 7번에 나와 있듯이 거래징수 우리 부가가치세법 15조에 따르면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를 징수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조항이 하나 있는 게 운송업자가 화물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받을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징수받은 만큼 운송업자는 자기가 납부한 휘발유 값은 환급을 받으면 결국 운송업자에게는 생태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화물주에게 생태세가 전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생태기본소득은 무상대중교통이라는 현물기본소득이라고 불렀는데 무상대중교통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 가면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지방에 살기 위해서는. 그랬을 때 간선도로로부터 2km 이상 거리에 있는 곳에는 무상 또는 저렴한 시내 대중교통, 정액의 대중교통이 반드시 가도록 지자체의 의무를 부과하고 하루에 4번 이상 예를 들면 아니면 그 지자체가 그 사람에게 받는 생태세를 면제해 주든지 뭐 선택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무상 대중교통을 지방에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2.5% 부분 그 부분에 도로 건설에 쓰는 부분을 무상 대중교통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대폭 건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추가로 제가 한 5% 정도 더 해보자라는 제안인데 그러면 2.5%를 더 추가하는 부분은 기본소득으로 다 나눠준다면 1인당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씩 그 금액이 1인당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탈핵 과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전기값이 좀 오르면 사람들이 핵발전소 몇 개는 당장 없어져도 됩니다. 가동 중단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핵발전소 없어지는 걸 보고 또 사람들의 대다수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걸 느끼게 된다면 기본소득을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더 생태세도 더 부과하고 핵발전소를 더 없애자라는 걸로 한다면 2020년 이전에 이 핵발전소를 다 없앨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또 이 핵발전소하고 지금 태양광 발전하고 원가에서 서로 역전되는 크로스오버라고 부르는데요. 그 크로스오버가 발생할 수 있게 세금으로 크로스오버를 빨리 당기자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생태 친화적인 목적도 달성하면서 기본소득으로 이제 또 기본소득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경험을 확산시키는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는데요. 강남훈 교수님께서는 여기 강노한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논의가 확장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고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시고 특히 강남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운동 전략으로서의 BY뿐만 아니라 현실 정책으로 어떻게 하면 베이직 인컴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되게 구체적이고 받아 안을 수 있는 정책안들도 마련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 논문에서도 호주나 이란 등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편적 생태 기본소득을 실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조세 마련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방식을 이제 제안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이 복지인데 복지 정치의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은 친복지 세력을 확장시킬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친기본소득 세력을 확장시킬 것이냐에 있어서도 이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가가치세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서구 북유럽 국가들에서 직접세 방식이 많을 것 같은데 조세 비율에서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맥락하고는 약간 달라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당위를 넘어서 실천 가능한 정책들을 제안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논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권정민 박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논평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읽어가는 방식으로 논평을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생태 위기의 해결을 위해 적절한 비율의 생태세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 세계 생태 진영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탈핵 및 생태 친화적 에너지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전 지구적으로 긴급한 과제의 해결이 에너지 사용의 절약 또한 요청한다는 사실은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절약을 유도할 생태세의 실시를 더욱 절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강남훈 선생님의 논문에서도 언급되는 여러 이유로 생태세의 실시는 생태적 문제의식이 대중화되어 있는 몇몇 선진국가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태세를 기본소득의 지급과 결합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발표 논문은 이처럼 절실하게 요청되는 생태세의 실시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 기본소득의 근거 제시에서 구체적 시행 형태, 나아가 맹화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의 조절 및 생태 친화적인 에너지 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전망까지 포괄함으로써 이 논문의 부제가 의도하는 점, 곧 탈핵과 생태적 경제의 출발점을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문이 제시하는 정책과 관점을 기본적으로 지지합니다. 따라서 생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및 생태 정의라는 두 관점에서 강남훈 선생님의 생태 기본소득 정책의 의의를 부각함으로써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생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생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의 근거는 무엇보다 생태세수의 상당한 부분이 모든 개인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에 의해 생태 기본소득의 재원을 조달하는 생태세의 도입이 보다 용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생태세의 도입은 생태세가 가지는 역진적인 성격,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수출 장애 및 영세한 운송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이 잘 보여주듯이 생태세수의 상당액을 생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수출기업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방식의 가세 등을 통해 생태세의 도입으로 불리해지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과 결합하여 생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생태세 및 생태기본소득의 실시에 대해 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쉬워집니다. 생태기본소득의 이러한 실현 가능성은 또한 선별적인 생태배당의 경우에 비해 보다 많은 생태세를 지속적으로 나아가 보다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사회경제의 생태적 변혁을 가속화시키는 생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처럼 생태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생태 친화적 사회의 실현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사실은 후쿠시마 사태의 여파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핵주의자 또는 생태주의자들이 생태기본소득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보입니다. 생태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발표 논문의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정책에서 생태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생태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발표 논문의 생태기본소득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발표 논문에 의하면 GDP의 5%가 생태세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반을 현금 기본소득으로, 나머지 반은 현물 기본소득, 곧 무상 또는 저렴한 정액요금 대중교통과 생태적 기술 개발을 위해 지출하고자 합니다. 생태세를 부과한 결과 전기 가격이 상승하여 그 수요가 줄어들면 수명이 오래되어 사고 위험도 한층 높아진 핵 발전소부터 폐쇄해 가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동시에 전기 가격으로 상승으로 인해 이전보다 높은 원가 경쟁력을 갖게 된 생태적 에너지 산업을 생태세수의 일부를 통해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화석 및 원자력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생태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발표 논문이 제안하는 생태기본소득 정책은 그 의도대로 탈핵과 생태적 경제를 위해 강한 설득력을 갖는 실현 가능한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태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시스템이 생태적으로 전환되면서 생태세수 역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에너지 시스템이 완전히 교체되는 시점부터 생태기본소득은 실현 불가능해지고 지속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생태세가 불필요한 사회는 적어도 생태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지도 모릅니다. 생태 자원을 절약해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원이 무한히 재생산되는 사회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구라는 작고 푸른 별 위의 우리 현실은 이와는 상반됩니다. 인류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생태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반면 대부분의 생태 자원은 유한하거나 그 재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태 자원은 절약되거나 대체 자원을 통해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생태세 같은 경제적인 유인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현세대 인류 모두 나아가 미래세대 및 다른 생명체들이 모두 동등하게 생태 자원을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 논문은 생태 기본소득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궁극적 근거로 생태 자원에 대한 공유권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생태 기본소득은 현 사회처럼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취해지는 단순한 재분배 정책이라는 형태를 넘어 모든 사회에서 모든 개인들이 그들의 정당한 몫으로 받아야 할 보편적인 소득으로 설정됩니다. 나아가 현 단계의 생태세의 크기가 제품별 탄소 배출량들과 같은 유해 물질 배출량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량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즉,
생태세가 부과되는 실질적인 대상으로 화성 및 핵 에너지만이 아니라 절약해야 할 다른 자원을 포괄함으로써 생태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생태기본소득이 보편적인 소득으로서 존속할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태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첫 번째 논평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생태기본소득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기본소득의 단지 한 가지 형태에 불과함을 한계시키고자 합니다. 생태기본소득은 토지세나 물로뜯기 소득 등에 대한 가세를 재원으로 하는 다른 형태의 기본소득과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생태세의 실시가 가져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소득 저하를 상쇄하고도 남음으로써 생태세 및 생태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한층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태사회로의 이행은 정의롭고 합리적인 사회로의 이행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발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생태기본소득 외 현 단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기본소득의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생태기본소득과 함께 실시하여 그 효과를 상호 증폭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태정의, 생태기본소득 정책의 또 다른 의의는 공유자원으로서의 생태자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정책을 전개하여 생태자원에 대한 모두의 동등한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생태정의에 기초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나아가 모두를 위한 건강한 생태계의 창출이라는 생태정의와 국민 대부분의 소득을 증대하는 경제정의로 통합하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생태정의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분배 부정의와 연관되고 중첩되어 상호작용하면서 당사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증폭될 수 있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생태정의와 경제정의를 통합하여 실현하는 생태기본소득 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분배 부정의와 생태 부정의 간의 피드백 및 이로 인한 빼앗김의 강화를 끊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고유한 분배 부정의와 생태 부정의 간의 피드백 및 이로 인한 빼앗김의 증폭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핵발전과 관련될 것입니다. 발표 논문에서도 예시되듯이 후쿠시마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태의 뒷처리를 위해 원전에 투입된 자발적 지원자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의해 강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현재까지 4,300여 명의 투입 노동자들이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긴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부정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공유하는 권리 곧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깨끗한 작업 환경에서 노동할 생태적인 권리 생명권마저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리 월성 등의 핵발전소 소재지의 주민들은 1차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고유한 수도권 중심의 개발로 인한 경제적 수탈의 피해자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핵발전소의 건립을 동의했다는 점에서 이분들께도 경제적 부정의와 생태적 부정의는 상호 결합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원전을 폐기하면서 소득도 증대시키는 생태기본소득 정책의 실시의 효과는 핵발전소 소재지 주민들이 당면한 이중적인 부정의와 빼앗김의 해결에 국한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핵발전의 폐기나 오염 저감이라는 생태적인 효과와 국민들 대부분의 소득 증대 효과의 결합 및 그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가 생태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견인할 것입니다. 생태기본소득 정책이 함축하는 생태정의와 경제정의의 통합 및 이로 인한 상호 증폭작용은 특히 발표 논문의 현물기본소득 정책 및 이에 연계된 지역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생태세수의 일부를 지역의 대중교통망의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생태적인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생태기본소득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이면서 그 긍정적인 효과를 특히 생태정의, 생태정의와 경제정의 간의 결합에서 유리하는 효과와 관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생태기본소득 정책과 관련되는 쟁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논평자의 부족함을 발표자, 특히 여러 참석자들께서 보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께서 시간을 많이 줄여주셔서 저도 이제 그 사회볼때 기본 원칙은 가능하면 발표와 토론은 짧게 시간을 압축적으로 쓰자. 그리고 청중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자. 뭐 이런 제 그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소득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이제 하나로 말씀을 하셨고 그 이외에 다 시급한 우선순위적으로 먼저 필요한 기본소득 형태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생태 기본소득과 함께 실시해서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짧게 토론자 선생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강남우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청중들의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것보다 이 생태세에 기초한 기본소득보다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은,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그러니까, 한 30세까지, 그러니까 아동수당은 이미, 이번 총대선 국면을 지나가면서, 무상 보육, 그래서 억지로 보육원에 보내야 이제 돈을 받는 이상한 형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동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편적인 이슈가 되었다고 보고, 기초노령연금도 지금 여당, 야당에서도 2배 가까이 올리겠다 그러고, 여당에서도 이제는 하위 70%까지 선별하지 않고 100%까지 다 주겠다라는 식의 얘기 나오고, 지금 우리가 친박연대 이상한 단체에서 1인당 70만원까지 주겠다라고 플래카드를 걸었기 때문에,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면, 이제 청년 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논리를 몇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청년들은 지금, 가장 또 학생들 시절보다 부모한테 부담이 더 들고요. 20대가 되면. 또 씀씀이도 많고, 그런데다가 청년 실업률이 다른 실업률보다 한 3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실업률이 한 3점 얼마라면 청년 실업률 9점 얼마쯤 돼서 그 말은 귀중한 이제는 직업이라는 자산을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로부터 뺏어가서 놓지 않는, 독차지하고 놓지 않는 그런 부정의한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대한 어떤 그런 부정의한 대가, 그 다음에 이제 기성세대들이 집값을 많이 올려가지고 청년들의 어떤 소득으로부터 착취하는,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서 높은 임대료를 내게 하는 그러한 사회적 착취에 대한 어떤 반성, 대가, 피해 보상, 이런 차원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좀 정당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이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면서 이 글을 좀 먼저 쓰게 됐습니다. 예,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됐죠. 그러시면은, 두 분 간의 논쟁은 좀 뒤로 미루고, 다시 여기,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찾아와 주신 청중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발표하신 생태 기본소득과 관련된 질의응답 또는 기타 좀 더 폭넓게 기본소득과 관련된 질의응답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없으신가요? 예. 아무선님 좋은 말씀하고 계시다. 이제 선생님 논문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기본소득 논의 자체가 이렇게 작은 우리 세미나실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합게 된 것도 어떤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생태세라는 문제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조세 저항의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잘 지적하신 게 130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 번째 거기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많이 배분되어 가버린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로 일본의 하시모토 기본소득이 일본 기본소득 네트워크, 자파 일본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도 일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이 재원 문제에서 일본의 이 정부 자체의 특별회계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돈이 많이 잠들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손을 써서 재원을 일부로 끌어들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그런 측면에 아울러서
어떤 이런 특별회계 부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에 있어서 더 찾아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계속 전개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몇 분 더 질문 있으시면 받고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이제 녹색당에서도 농민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마 이번 선거에서 공약화시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진보신당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예, 농민 기본소득이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거죠. 재원을 어디서 하느냐는 이제 그게 생태세가 될 수도 있고, 글쎄요, 지금 FTA로 인해서 그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걸 감안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FTA로 이득을 보는 추가적으로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제 더 세금을 내서 그 농민 소득에 재원을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당장 그 후자의 경우를 빼고 생태세를 걷는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을 농민 기본소득으로 주자라는 생각들을 녹색당이건 진보신당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상 대중교통 플러스 전 사회성원들에게 소액의 기본소득 이렇게 이제 배치했었을 때 약간 충돌 내지는 선택의 가능성 같은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혹시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일단은 두 가지 질의 들어온 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신가요 혹시? 아니요, 간단한 건데요. 예, 해주시죠. 검정인수님 발제문에 뒤에 보면 후쿠시마 거기에 방울된 비정규직 투입되었던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현재까지 4,300여 명의 투입 노동자들이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그 출처를 찾지를 못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출처가 있는지. 예, 그 부분은 예, 그 출처는 125페이지 제가 적은 글 때문에 그랬는데요. 제가 한 거는 그 한국일보하고 뉴스한국에서 뽑은 기사인데요. 폭로 기사입니다. 그 시의회 의원 한 사람이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일본에. 근데 일본 정부가 감추고 있다라는 식으로. 예, 이 기사는 찾아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정숙 선생님 그 기금이나 특별회계 부분은 이제 코멘트처럼 되니까 이렇게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때 낭비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제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농민 기본소득은 이제 쓸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농민들에게만 주면은 한 넉넉하게 좀 줄 수 있죠. 이렇게 걷어들인 돈을. 충분한데 그렇게 줄 때 도시 사람들이 동의하겠냐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한미 FTA 그분들이 생각 안 하는 이제 국제 협상이 하나 있는데, 한미 FTA 이전에 WTO에 우리가 가입한 상태인데, WTO의 체계를 원래대로 해석하면 물론 힘센 나라는 다 합니다만 특정한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을 주면 WTO 제소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FTA 하에서는 반드시 무조건 걸릴 겁니다. 거의 더 확실하게. 한미 FTA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유럽이나 미국이 다 그런 보조가 다 있기 때문에, 소득 보조 형태가.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보나 국제협약상으로 보나 동기는 비슷하고 효과는 비슷한데 농민들에게만 나눠주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제 토론자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족했던 부분 다시 핵심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고 하면은 사실은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큰 발표 주제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큰 주제가 이제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또 금융과세, 이거를 통한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강남훈 선생님께서는 생태세를 재원으로 하는 생태기본소득을 제안을 하셔서 좀 금융과세를 재원으로 하는 이런 기본소득하고 이 생태세를 재원으로 하는 이런 기본소득을 결합하면은 뭐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좀 자세하게 그 금융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토지세 같은 경우에도 넓게 보면은 토지세를 통한 기본소득도 생태세를 통한 기본소득으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재원들을 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저기 먼저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생태와 복지 문제가 애초에 진보진영 내지는 좌파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파 내지는 심지어 극우파와도 별다른 차별성이나 경쟁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생태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특히나 다른 기본소득 논과는 또 다르게 더욱더 차별성이라든지 경쟁력이 약화된 형태의 이제 대안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을 때 오히려 우파들이나 보수진영을 완전히 포섭돼서 역이용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러니까 기본소득 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우파에 가장 가까운 대안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또 다른 안들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고, 우파에서 주장하는 생태주의와 지금 돼지 인컴에서 주장하는 생태주의가 차별점이 있느냐,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재원 마련 방안은 제가 금융이나 이제 불로소득 그런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기회에 좀 더 토론을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생태 기본소득이나 생태세 같은 것들이 우파와 각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제 또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총 대선에서 상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스워지는 현상이 복지 문제는 이제 우파도 받아들여서 이제 이 무상급식에 실패하고 난 뒤에 우파들이 복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실제 재원 없이 주장하니까 약간의 큰 차별성은 있지만, 국민들이 알기에는 복지 문제가 이쪽을 받아들여 버렸고,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이라는 경제민주화 부분도 다 받아들여 버렸고,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중소기업 문제를 바로 또 정운찬 선생이 저런 식으로 떠들고 있으니까,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생태세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 각이 쓰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이제 각이 많이 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마피아라고 불리는 건설업 더하기 이 반환경적인 마피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부분 생태세라는 것 불가피하게 대기업들의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현재 요금체계에서 대기업들의 전기료를 대폭 인상하는 걸 전제로 하고, 다만 그 인상된 돈이 대기업 호주머니로 다시 환불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 망한다라는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생태세를 부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또 다른 영역 하나는 저는 이제 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세력이 우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야당이 총대선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진짜 구별되는 각을 세울 수 있다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그와 결합해서 교육 문제라든지 이 핵발전소 문제, 생태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 물론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오늘 질문을 안 하고 집에 가면. 예, 시간을 많이 제가 짧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 핵발전소 문제가 해서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지금 반핵운동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강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테러의 위험성입니다. 테러와 전쟁의 위험성인데요. 지금 일본의 핵발전소 중에 보고 하면은 이제 연료봉을 보관하는 장소가 거기에도 물이 발전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 쓴 사용 후 연료를 보관하는 곳에 물이 끊겨가지고 그곳에서도 다시 이렇게 방사능 누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연료를 보관하는 곳에 간단하게 말하면 핵무기가 아닌 보통 미사일만 떨어뜨려도 똑같은 멈출 수 없는, 멈추기 불가능한 방사능 누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게 다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어서 북한을 공격하겠다 이런 푸른 목적을 가지고 핵발전소를 시작했다면 바로 그 목적이 역설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아주 취약한 곳곳에 방사능 유출, 간단한 재래식 무기로도 남한 전체를 방사능 유출에 멈출 수 없는,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가능성이죠. 미사일 몇 방 쏘면 전기가 끊어지고 시설이 끊어지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사용 후 핵연료가 공냉식으로 순행식과 공냉식이 있는데 공냉식으로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보관하는 곳이 임시로 저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적대시하는 예를 들어 이런 나라에서는 먼저 없애야 될 게 이 핵 발전소를 가장 먼저 없애는 게 적대시하는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신문에서 이제 하시모토가 이렇게 기본소득 주장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놈들이 이제 이것까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신광희 선생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좌파의 우파 기본소득이 어떻게 다른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렇게 다중에서 행정 비용을 줄이고 이런 게 이제 우파적인 거라고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우파가 기본소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찬성을 하시는지 만약에 하시모토가 아니고 박근혜가 기본소득 하겠다 이러면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있고요. 이것은 이 질문보다는 전에 일본의 현대상 편집장하는 분 만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미국 가서 이렇게 핵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과학자라는 분이 이제 그래도 원자력 없이 어떻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소연을 합니다. 원자력 없이 지금 일본이 지금 살고 있다고, 멀쩡히 잘 살고 있다고. 지금 54개 중에 52개가 멈추고 2개가 딱 돌아가고 있는데 일본 전기 아무 문제 없다고, 사람들 다 잘 살고 있다고, 멀쩡히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또 이거 안 해도 핵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물론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걷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이제 그거 보니까 이 핵문제라고 하는 거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재난이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위협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도록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거꾸로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핵발전소를 멈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멈출 수 없는 게 문제였더라고요. 지금 후쿠시마 1호기 2호기는 멈출 수가 없는데 멈출 수가 없다는데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2만 년 동안 이 자연파격이 거칠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게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걸 보이는 사례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약간 맥락이 다르기는 한데 그냥 그냥 코멘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만약 정적이 내가 주장했던 일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일반적으로 정치에서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쟤하고 내하고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 착하다. 이제 네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잘 왔구나. 그런데 너는, 이런 게 진짜 다른 게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후자의 방법으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만약 토론회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오면 좋겠는데, 차라리.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발표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할 것 같고, 모든 트로이의 목마는 아까 금민 선생님도 그렇게 번역을 하셨지만, 상호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에서 모든 스파이는 다 이중첩자잖아요. 이중첩자가 아니면 스파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기회인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후쿠시마 발전소는 진짜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느라고 이제 생태학, 환경학 그런 좀 책을 좀 봤더니, 결국은 이제 만년 동안 그 냉각수가 원래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연료봉에 닿는 냉각수는 차폐되어 있었잖아요. 설계를 제가 좀 그려드려도 되는지 모르고 시간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냉각수가 따로 돌게 안에 있고, 밖에서 바닷물은 들어가서 식히고, 바닷물은 도로 나옵니다. 관을 통해서 식히고요. 안에 있는 물은, 뜨거워진 물은 그 바닷물에 의해서 식혀지는 건데, 지금은 그 장치가 뚫려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인간이 접근해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바닷물은 계속 연료봉에 직접 닿은 바닷물이 직접 유출되는 겁니다. 땅으로. 그 이제 만년 동안 그렇게 유출되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지하수나 이제 바다로 다 들어갈 텐데, 사실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군사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생태세를 부과 안 하고도 한다는 건 이제 일본의 어떤 위기 상황일 때 그렇게 된 거고, 한국은 그런 위기가 닥치진 않았고, 또 일본은 산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일본 산업에 대규모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엄청난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정상적으로 전기가 없어서 이렇게 산업이 잘 가동되지 못하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역시 생태세로 부과하면서 거의 비슷한 속도를 굉장히 빨리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복지 논쟁, 저희 전공이 복지니까 복지 얘기를 좀 한 1분 정도만 드리면, 최근에 복지 논쟁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내년에 야권 대선 주자들이 돈을 얼마 정도 쓰겠다고 하느냐를 계산해 봤더니, 새누리당은 적어도 한 70조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은 150조 가까이 쓰는 걸로 계산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엄청난 질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면 새누리당에게 복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새누리당이 복지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새누리당의 의지가 아니고 이미 어떤 질적인 변화들이 캐치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새누리당한테 더 하라고 얘기를 일단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 문제는 또 50조를 투여했을 때 한국 사회에 있는 일반 민중들의 삶의 질적인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구 북유럽 국가들에서 복지국가가 그렇게 지속될 수 있었던 거의 핵심은 그들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고 그걸 다시 되돌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이거든요. 베이직 인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좌파가 주장하든 우파가 주장하든 누구든지 주장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좌파는 좌파 나름대로의 정말 정당한 베이직 인컴, 아까 적정한 수준의 급여라고 얘기를 아까 독일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향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슈화시키고 국민들한테 설득시키고, 그래서 박근혜가 베이직 인컴 하겠다 그러면 그래 넌 그거 해라, 나는 또 다른 베이직 인컴을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표가 한 안이 한국 사회에 실현되더라도 저는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중들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식인들이 머릿속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오늘 1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